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마음 근육 강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 김미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기에 근육병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소외감, 혈연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하는 심리, 정서적 소외감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힘든 감정을 호소할 것도 없었고 막막했던 경험과 정보를 얻을 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위기 과정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도 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랜 돌봄으로 인해 훈장처럼 얻게 되는 손목과 허리 통증은 보너스였지요.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저는 막연하게나마 언젠가는 나와 같이 힘든 과정을 겪는 부모들이 나처럼 울지 않기를, 그리고 조금만 덜 힘들고 이렇게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그 꺼내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 혼자만이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 길을 누군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선배가 되어 주어야겠다 하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나마 제가 만난 근육병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질병을 만났던 건 2001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7살이었고 아들 손을 잡고 즐겁게 슈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걷는 것을 힘들어하고 업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약한 줄로 알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처 가까운 일산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큰 병원을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병원을 찾아갔다가 근육병 환우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울대병원에 대해 추천을 받고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희귀난치병이고 14살을 못 넘기는 근위영양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너무도 큰 충격에 집에 돌아와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살아갈 힘조차 정상적인 생활도 힘든 상태로 전락해버렸죠. 아이가 14살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이 엄마로서는 도저히 밥을 먹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고 자책과 우울감에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며 저에게 정신을 차려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신앙도 어느 누구의 말과 위로도 그저 연기처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이후 자조 모임을 찾게 되고 아이에게 조금 더 도움과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 소통과 교류를 해보기 위해 참석을 해보았는데요. 아직 근육병 치료제나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질병이 심각하다 보니 우울한 소식으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더 마음이 힘들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육병에 대한 전문 병원은 지금도 없습니다. 근육병 자체만 보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환우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메이저 병원으로 근육병 환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는 근육병 가족들이 많이 가는 병원은 두 군데로 서울대병원, 강남 세브란스입니다. 서울대는 보통 어린 시절 발병하는 듀센, 베커, SMA 등 어린이 병동의 신경과를 많이 방문합니다. 강남 세브란스는 성인 근육 장애인분들이 호흡 재활을 위해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두 병원이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지방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며칠을 고생하며 많이 찾아갑니다. 희귀 질환인 근육병에 대한 인식도 낮고 호흡기를 착용하기 시작하면 작은 병원에서는 아예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타 장애에 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근육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가장 큰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큰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들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저를 힘들게 했었고, 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아들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아서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가 자립심도 없고 저 모양이라고. 남동생 같은 경우는 딸만 하나 낳아 키우는데 조카처럼 근육병 아이를 낳을까봐 아들을 못 낳겠어 라고 하고,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 저런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냐며 대못이 되는 말들을 할 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말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무심코 그분들이 던지는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화살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어야 하는 아이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듀센 같은 경우에는 모계 유전이라고는 하지만 돌연변이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계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자 검사로 판단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것이 모계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더 보듬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로 가족들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볍게는 불쌍한 마음에 한마디씩 건네기도 하죠. 어쩌다가 그랬대? 이제 이런 동정어린 시선쯤은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상처된 말은 한 지인이 저에게 아이가 난치병인데 어떻게 엄마가 웃고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 특히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꼭 우울하고 불쌍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씌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육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매일 웃음을 잃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20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암울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의료적인 도움을 통해 지금은 호흡기를 끼고 듀센 친구들도 40, 50살까지 오래 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에 집중하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아이와 함께 충분히 오랫동안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만큼 행복하고 유익하게 보낼까를 먼저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